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저장부선의 책임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1. 유류저장부선 오염사고 시 법적 책임. 2. 누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지. 3. 오염으로 인한 손해 입증 방법. 4. 유류저장부선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특징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4조는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 제2장의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 규정은 제5조를 준용함으로써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 책임의 주체, 배상 책임의 원인, 책임 원칙과 면책 사유, 선박 소유자의 구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게 됩니다. 또 제6조를 준용함으로써 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의 결과 책임 원칙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의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의 결정에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임의 주체입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사고 당시 그 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를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로서 선박 소유자라 함은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선박법 제8조 제1항, 의선법 제13조 제1항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과 외국 국적의 유조선이나 일반 선박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경우의 선체 용선자를 선박 소유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 유류저장부선이란 것은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법 등에 의한 선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박법 등에 의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산으로서 유류저장부선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선박 소유자로 봅니다. 즉 유조선과 일반 선박에서는 선박법이나 어선법 또는 외국 법에 등록된 소유자를 말하는 반면 유류저장부선은 실질적인 동산으로서 소유권을 가진 자다, 즉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책임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책임을 선박 소유자에게 집중시킨 것은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선박 소유자와 임차인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다는 점, 또 배상 책임 이행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선박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상 책임 분담이 가능하고 실제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이 가능하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사적 자치가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내부 구상권의 행사는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임의 주체로서 임차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선박 소유자의 개념을 정의한 법 제2조 제4호 중 나목에서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선박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상법상의 선체용선자와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임차인을 선박 소유자로 간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이 임차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항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선박 소유자로 간주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의 확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류오염 손해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선박 운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해상법상 책임의 주체로서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소유권의 유무와는 별개로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상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하는 임차인은 해상법상의 선박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련의 사건에서의 책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 제3항의 해석상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류저장부선의 임차인을 사고 당시의 유류저장부선의 임차인으로 봅니다. 유류저장부선의 최초의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이후 임차인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동일한 원인으로 추가적인 유류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최초 사건 당시의 임차인이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다음은 유류오염 손해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저장부선입니다. 법 제44조 제1항은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법 제2조 제3호에서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 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선박의 정의를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 즉 선어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것과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을 말한다라고 하여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인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가목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유류저장부선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가목의 해상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난파선입니다. 유류저장부선이 해난을 당하여 침몰되거나 좌초되어 전손된 경우에는 난파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난으로 인하여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전손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됩니다. 유류오염 손해가 침몰 또는 좌초를 초래한 해난과 시간적 간격이나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난과 유류오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선박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군용, 경찰용, 기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때 군용선박이라는 것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류저장부선입니다. 또 경찰용 선박은 해양경찰청이 소유하고 치안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류저장부선입니다. 기타 공공용 선박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비상업적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류저장부선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류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저장부선은 유류를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항 능력이 없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이므로 법 제44조에서 말하는 유류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류도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유류로서 저장된 유류를 의미합니다. 선용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 제46조에서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유조선의 유류오염 배상 책임을 규정한 제2장의 책임 제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아 유류저장부선에 산적으로 저장한 유류를 법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유류로 봅니다. 산적으로 저장한 유류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화물류의 유사한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된 지속성 탄화 수소 광물성 유로서 원유, 중유, 선용연료유, 윤활유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속성 유리와 비지속성 유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유리는 지속성 유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리는 해면에 짧은 유막을 형성하여 해안까지 이동하는 점성이 강한 기름으로 심각한 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성 유리라는 것은 원유, 중유, 선용연료유, 윤활유 등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 휘발유, 항공유, 경디젤유, 등유 등과 같은 비지속성 유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동식물성 기름 등은 법 적용의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해변 잔류성과 오염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서 법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리오염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유료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유류오염 손해는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하여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 첫째, 유출 또는 유류 유출로 인한 외부 손해입니다. 유류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와 관계없이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유류 저장 부선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이 경우 환경 손상으로 인한 이익 상실 외의 환경 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다음은 방제조치 비용입니다.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손해도 역시 유류오염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유류 유출로 인한 외부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유류오염 손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출이라 함은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가 흘러나오거나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배출은 유류 저장 부선에서 유류를 내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법에서 규정한 유류가 유류 저장 부선의 외부로 흘러나가서 오염 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유출 또는 배출에 해당합니다. 또 유류 저장 부선 외부에서 발생한이라는 뜻은 유류 저장 부선 자체가 입은 멸실훼손이 아닌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손해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데요. 크게 인적 손해, 물적 손해, 환경 손해, 경제적 손해, 또 회복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적 손해는 인명의 사상과 같은 손해를 의미하고요. 물적 손해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나 기타 권리에 가해진 물적 손해입니다. 또 환경 손해는 해양 동식물의 멸종이나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 손해를 의미합니다. 또 환경 손상으로 인한 이익 상실을 환경 손해 중에 경제적 손해로 보고, 또 회복 비용은 환경 손상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비용인데요. 환경 손해는 이와 같이 경제적 손해와 회복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 손해는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의 권리 또는 환경권의 사건성을 인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민사책임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여 이 법은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과 환경손상의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에 한하여 유류오염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실 또는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책임의 성립 단계에서의 손해는 피해자에게 생긴 자연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상범위, 배상액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요. 대법원 1992년 11월 27일 선고 92-29948 판결인데요.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의 현실적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손해 발생의 우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유류 유출로 인한 환경손상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이익상실이 확정적인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회복을 위한 조치비용도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지출이 확정적인 경우에만 배상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조치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7호 나목은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방제조치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유류오염 사고로 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손실 또는 손해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 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조치로 인한 비용 및 이들이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제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제조치 등으로 발생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또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라는 것은 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 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조치 및 이들이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제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제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방제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해양오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중대하고 절박한 경우나 실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유류 저장 부선에서 유류가 유출 또는 유출 위험이 발생하면 피해자, 선박 소유자, 국가 등이 방제조치를 실시하게 되고요.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방제조치 비용과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과관계의 증명입니다. 이 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고와 유류오염, 또 유류오염과 유류오염 손해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는 충돌, 좌초, 유류의 배출 등 유류오염을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충돌, 좌초, 폭발 등 유류오염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 유출된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사고 발생과 유류 유출, 또 유류 유출과 오염 발생과 손해 사이에 서로 인과관계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염으로 인한 인적, 물적, 환경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류오염 손해는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로부터 발생된 오염에 의해 일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당시에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었다거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생긴 오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각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에 일반 선박적의 과실을 묻지 않는 엄격 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 저장 부선 측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유류 저장 부선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하고 이 오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양 오염의 특성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오염원이 여러 개인 경우나 오염과 손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복수 오염원의 연대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하여 어느 유류 저장 부선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유류 저장 부선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각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오염을 발생시킨 유류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손해의 발생에 미친 비율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각각의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움으로써 책임 주체를 확장한 것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손해가 자신의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출,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고 손해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한 때는 그 부분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유류 오염 손해 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 오염 손해 배상 책임은 특수한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불법 책임과 달리 엄격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해운업을 보호하고 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배상 책임 이행 담보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데 특징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 유출로 인한 유류 오염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유류 저장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역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절차적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저장 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고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유류저장 부선에서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 선박 소유자, 국가 등의 방제 조치가 실시되고 피해자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면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소송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4조는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책임의 주체이며 책임을 선박 소유자 등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류 저장 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어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하고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엄격 책임 원칙에 따라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며 일정한 경우 면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또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고 강제보험 제도를 통해서 배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